안녕하세요. 제과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품의 종류하고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가 또한 제품 평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프랑스 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랑스 빵이라고 하면은 프랑스에서 만드는 모든 빵을 이제 프랑스 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과자를 황과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이 프랑스 빵의 종류가 어떤 큰 제과점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조그만 제과점에는 이 바게트빵 하나만 만드는 게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바게트빵이 이제 프랑스에서 넘어온 거니까 바게트빵을 보고 프랑스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프랑스빵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에서 만드는 모든 빵을 다 프랑스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떨 때는 분명히 문제를 보면은 바게트인데 프랑스빵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는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이 바게트빵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다 한 번씩 잡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텔레비에서라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약 길쭉하고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모양이 있는 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프랑스 빵은 프랑스에서 주식으로 먹는 빵입니다. 대체적으로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두 가지의 맛을 가져요. 하나는 껍질이 굉장히 바삭거립니다. 아주 얇고, 그리고 속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이것의 수명은 약 1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빵 안에 있는 수분이 껍질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 껍질이 질겨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제과점에서 바게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소비자가 바로 와서 사가면 괜찮은데 1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빵이 안 팔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빵 안에 있는 수분이 자꾸만 겉으로 오면서 껍질이 질겨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어도 이 바게트빵은 잘 안 끓여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만든 것이 뭐냐?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바게트빵을 오래된 걸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마늘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은 이 바게트빵을 팔려고 바게트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마늘빵을 만들기 위해서 바게트를 만드는 그런 제과점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요, 이 바게트빵보다 마늘빵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게트빵이 주 목적이지만은 이것이 1시간 안에 팔린다면 소비자는 괜찮아요. 바삭거리는 빵과 아주 부드러운 속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1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수분이 껍질로 이동하면서 껍질이 질겨지면은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 빵이에요.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정한 모양의 틀을 쓰지 않고 바로 오븐 구움대에 위에 얹어서 굽는 허스 브레드의 하나로 설탕, 유지, 계란을 거의 쓰지 않는 빵이다. 이 바게트 빵은 처음에 만들 때는 4가지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빵의 기본 재료 기억나시나요?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요 4개만 가지고 바게트 빵을 만들었고, 이제 자꾸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발효가 잘 안 돼요. 늦게 돼요. 그러니까 설탕도 조금 늦게 되고, 또 처음에는 물을 갖다 조금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니까, 이스트는 물 속에서 이스트를 내니까 물을 갖다 자꾸만 더 많이 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합이 자꾸만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탕, 유지, 계란은 거의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예 거의 다 안 씁니다. 이 바게트 빵에서는. 다음에 설탕, 유지, 계란을 거의 쓰지 않은 빵이므로 겉껍질이 단단한 하스브레드의 한 종류다. 그래서 이 빵 안에 유지가 안 들어가거나 설탕이 안 들어가면 빵 고죽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식빵도 마찬가지겠죠. 식빵에도 수트링이 약 4% 내지 6%를 집어넣어요. 근데 그걸 아예 안 넣는다 그러면은 오븐에서 나온 식빵의 껍질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예, 그래서 그 껍질을 약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유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게트빵에는 유지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게 되면 껍질이 바삭거리게 됩니다. 식빵은 부드럽죠. 근데 바게트빵의 껍질은 바삭바삭한 그런 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 계량표, 배합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커 퍼센트로 돼 있고 가운데는 베이커 퍼센트고 저 오른쪽에는 중량이에요. 자, 강력분이 퍼센트로 100일 때 내가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를 1kg를 쓰겠다. 1000g이 되는 거죠. 보통은 이 배합표에다가 쓸 g으로 거의 다 씁니다. 정말에서 물이 61%고 중량은 610g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밀가루를 1kg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g으로 통일을 시켜요. 예, 그래서 배합표에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스트는 2.5하고 가로를 해놨고요. 자, 그 앞에 오른쪽에 자, 소금 베이커 퍼센트의 가로가 돼 있고 중량에 20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빵 계량제는 베이커 퍼센트에 1.5로 돼 있고 중량에 15로 돼 있고 자, 비타민 C에는 베이커 퍼센트는 안 적혀 있고 그냥 중량에만 10에서 15 ppm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배합표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밀가루가 100일 때에 퍼센트로 100일 때에 나는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1kg 달겠다. 그러면은 이 퍼센트에 10배를 곱하면 g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가로친 부분을 여러분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에서 이스트가 2.5%고 g란이 비었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곱하기 10을 하면은 25g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소금의 퍼센트는 중량에서 10으로 나눠지면 구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 20%니까 나누기 10을 하면 2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배합표의 빈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좀 계산하는 방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제조 공정입니다. 바게트빵을 만드는 제조 공정. 자, 믹싱. 1번. 저속으로 전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한 후 중속으로 수화를 완료한다. 여기는 일단 저속으로 재료가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단 섞어줄 때는 저속으로 섞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섞인 다음에는 이제 밀가루가 물을 먹기 위해서 좀 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속으로 쳐준다는 얘기예요. 수화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하고 나머지 기타 재료들이, 가루 재료들이 물을 흡수하는 걸 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밀가루에 물이 흡수가 되면은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변해요. 물을 빨아먹으면서 밀가루 색이 진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하얀 밀가루 색이 안 보이면은 스톱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자, 반죽에 산소 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나선형 훅을 장착한 후 고속으로 믹싱한다.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훅은 앞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 프랑스 빵 전용용은 사실은 이 프랑스 빵 전용 밀가루가 우리나라의 강력분보다 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바게트빵을 만들 때 강력분만 가지게 하면요, 질깁니다. 그래서 보통 강력분 30에 중력분 30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보통 이제 바게트빵인데, 그래서 이 발효를 할 때 이 자체의 온도를 낮게 해서 오래 발효를 시켜야 돼요. 이 바게트빵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훅보다는 이 자체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로 이제 반죽을 하면요, 그 사이로 공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산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산소가 많이 있게 되면은 반죽 속에 있는 단백질을 붙여가지고 글루텐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또한 반죽이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서 이 반죽기도 틀려야 돼요.
세 번째, 발전 단계까지 믹싱하는데 이렇게 일반 식빵에 비해서 적게 하는 이유는 반죽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페넷의 흐름을 막고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다. 자,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반죽을 되게 해가지고 모양을 위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반죽을 질게 해가지고 안에 구멍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앞에 단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게트빵을 만들면은 처음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모양이 둥글면서 길쭉하고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칼질을 해가지고 반죽이 안에 있는 반죽이 볼록볼록볼록 튀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게트빵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둥그래야 돼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반죽이 질면 안 돼. 그래서 대게 반죽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대게 반죽을 하면은 발효가 잘 안 돼요. 오래 걸리고 또한 오븐에서도 잘 부풀지가 않게 되죠. 다만 또 하나는 이제 요새 많이 하는 것이 반죽을 질게 하는 거예요. 질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굽는다 그랬죠. 호스브레드처럼 구움 때다 바로 넣게 되면은 이 반죽 안에 있는 수분이 갑자기 증기를 변하면서 빵을 부풀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구멍들이 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이렇게 교재에 써 있는 거는 앞에 전의 문제고 또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바게트빵에서는 반죽을 되게 하느냐 질게 하느냐.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빵진흥사가 1980년도 그때부터 생겼다가 뭐 잠깐 쉬었다가 또 생겼잖아요. 근데 이 문제들이 계속 연결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되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새로운 문제들도 추가가 됩니다. 근데 거의 다 보면은 이 이론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샀다. 그러면 그 교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빵학교에서 만든 교재의 내용을 보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만 전에처럼 한 가지 바뀐 거는 비상식빵 할 때 물의 양을 1% 줄인다는 거를 1% 늘린다로 고친 거 외에는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이 지금 바게트빵을 혹시 내가 해봤어요. 제과점에 계시는 분들은 빵을 만들다가 시험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바게트빵이 질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돼야지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모양을 내기 위해서 대개쳐야 된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제품이 있지만은 이 책에 보통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들은 좀 된 반죽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반죽에서 바게트빵을 좀 되게 하는 거는 이제 질게 치면은 앞에서 잉글리시 머핀하고 햄버거 빵 한번 얘기 들어봤죠? 그거는 반대로 옆으로 이렇게 퍼져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쳐야 돼요. 반대로 조금 덜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죽을 덜 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게트빵은 발전 단계까지 믹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반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발효를 합니다. 자, 1차 발효는 온도 27도, 상대 습도 65에서 75%에서 시간은 한 70에서 80분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부피는 약 3배에서 3배 반 정도 부풀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고 둥글리기. 자, 200g씩 분할해서 8개로 분할한다. 자, 타원이 되게 둥글리게 한다. 앞에서 둥글리기 할 때 다 원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길쭉하게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게트빵은 다음에 손으로 보통 밀대로 안 밀고 손으로 눌러가지고 접어가지고 길쭉하게 만드는데 다음에 동그랗게 만든 그 형태를 중간 발효한 다음에 이걸 길쭉하게 만들려면 힘이 드니까 미리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중간 발효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효가 다 된 다음에 손으로 눌러가지고 사각형으로 만들기가 편해요. 이럴 때 이제 동그랗게 하지 않고
이런 제품 다음에 어떤 모양을 할 거냐에 따라서 중간 발효할 때도 모양을 약간 틀리게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중간 발효하고 정형입니다. 자, 중간 발효 시간은 15분에서 30분 하죠. 자, 일반적인 식빵은 중간 발효 시간이 20분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30분 정도 약간 긴 이유는 설탕이 안 들어가 가지고 발효가 잘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 시간을 조금 길게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스 빼기를 한 후 자 30cm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프랑스 빵으로 성형을 한다. 그다음에 패닝, 자, 철판에 3개씩 약간 비스듬히 패닝을 해놓는다. 다음에 2차 발효, 자, 발효실의 온도입니다. 30에서 33도, 습도 75에서 80%, 시간은 50에서 70분. 자, 지금 보시면은 온도가 식빵 반죽 온도보다 낮아요. 그렇죠? 식빵 반죽의 2차 발효 온도는 38도 기준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지금 낮은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 안에 설탕이 없기 때문에 가스가 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전분을 분해해 가지고 가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전분이 분해돼 가지고 나중에 포도당 2분자가 되고 이것이 가스가 나오는데 설탕이 분해가 돼서 가스가 나오는 시간보다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게 해서 이스트가 활동을 못하게 좀 정지를 천천히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온도를 갖다가 좀 낮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자, 상대 습도를 일반 식빵보다 낮게 설정하는 이유는 반죽의 흐름성을 억제하면서 탄력성을 부여하여 바게트 완제품의 모양을 좋게 하여 껍질에 바삭함을 내기 위함이다. 자, 2차 발효의 습도가 식빵에서는 80%입니다. 90%, 1차가 80%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게트 빵인데 2차가 80%예요, 습도가. 그렇죠? 그러면 습도가 위에가 좀 많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습도가 많으면은 이 반죽이 이제 습도가 없으면 굳겠죠. 근데 습도가 많으면요, 약간 늘어나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게트 빵이 이렇게 2차 발효 때 습도가 많아가지고 쭉 늘어나면은 둥그런 모양이 안 나오고 넓적한 모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발효를 갖다가 조금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르기 8번. 바게트 빵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른 부분으로 안에 있는 반죽이 튀어 올라오게끔 만들어놨어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단 바게트 빵은 안에 그 유지가 안 들어갑니다. 유지가 안 들어가면은 이 글루텐이 단단해졌어요. 부드럽지 못하고. 그래서 빵을 구울 때 일반적으로 오븐에 들어가면은 윗불이 있고 밑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빵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 불 열 받죠? 위에 불 열 받죠? 그래서 빵이 이제 부풀어요. 부푸는데 제일 열을 안 받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옆에 부분이에요. 이 옆에 부분이 빵이 부풀면서 이 부분이 잘못 터지게 돼요. 이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윗면을 갈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죽이 부풀면서 이 터지는 부분의 힘이 터진 그 칼질한 부분으로 반죽이 삐져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모양도 나지만은 이 반죽이 옆에 그 색깔이 늦게 나는 부분이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칼질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칼질의 그 깊이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거는 반죽의 발효 상태 또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굽기. 자, 오븐의 온도는 220에서 240도라요. 35에서 40분 동안 굽는다. 다음에 2번. 자, 오븐에 넣기 전후로 스팀을 분사하여 오븐 스프링 타임을 충분히 준다. 3번. 자, 스팀을 많이 분사하는 경우 껍질이 질겨짐으로 주의한다. 자, 여기서 이제 스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빵을 갖다가 오븐에 넣은 다음에 스팀을 뿌려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온도가 좀 높아요. 그렇죠? 만일에 위에 써 있는 것처럼 240도라고 해놓읍시다. 반죽을 발효를 하는 동안에 온도를 240도, 밑에 한 200도로 이렇게 뜨겁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가 다 된 걸 갖다가 오븐에 넣습니다. 넣으면은 위에 온도가 세면은 반죽이 위에가 빨리 익겠죠.
안에까지 열이 빨리 전달이 되면서 수분, 그 전분의 그 호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고 또 수분이 또 나가요, 바깥으로. 이런 현상이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스팀을 뿌려주면은 이 반죽하고 윗불 사이 열이 내려오는 이 부분에 수분이 이제 뿌려주면 물 입자가 생겨요. 물 입자가 일단은 열을 갖다 뺏어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열은 있죠. 예? 그 열이 이제 천천히 빵에 전달이 되면서 그 동안에 빵은 부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부푸는 거를 조금 더 많이 부풀어주기 위해서 이 스팀을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팀이 많으면은, 그래서 물을 많이 뿌려주면은 이제 물이 내려앉죠. 빵 반죽 위에 이렇게 내려앉으면은 빵이 질겨져요. 다음에 5번은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쿠키 손실이 가장 많은 거, 20% 이상 된다는 거. 다음에 굽기 전 스팀을 분산하는 이유. 자, 껍질을 바삭하게 한다. 껍질에 윤기가 나게 한다. 껍질을 얇게 만든다. 거칠고 불규칙하게 터지는 것을 방지한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스팀을 뿌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바게트 빵을 굽는 오븐이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바닥이 돌로 돼 있고 그래서 바로 굽는 거죠. 그러니까 철판으로 된 데는 바로 굽지를 못해요. 아니면 철판은 녹이 슬어가지고 반죽을 넣게 되면 녹이 묻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바게트 빵을 굽는 오븐은 이제 대리석으로 돼 있고 이제 닦아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을 집어넣고 나서 오븐 문을 닫고 스팀 분사 스위치를 누르면은 스팀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팀이 고이게 돼요. 자, 이럴 때 일단 껍질이 짧게 됩니다. 열을 갖다 바로 안 받고 부풀면서 색은 나지만은 이 껍질이 얇아요. 그래가지고 고가지고 나오면은 막 어떨 때는 갈라집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작업장의 온도가 낮으면은 높은 온도에 있던 껍질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껍질이 그냥 찌찌직하고 막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다음에 이제 빛이 납니다. 이때 스팀을 아주 잘 뿌려야 돼요. 스팀이 너무 조금 뿌리면은 다 날아가서 안 나오고 또 너무 많으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질겨져요. 그래서 이 스팀이 아주 적당하게 뿌리면은 빵이 고가지고 나오면은 위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얘 당과자 빵입니다. 그러니까 당과자 빵 그러면은 앞에 달달한 뜻이요. 단. 그 다음에 과자라고 하는 거는 식빵에 비교해서 설탕, 유지, 달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가서 부드럽다. 그래서 과자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당과자 빵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오카시 빵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과자빵 또한 당과자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류는 좀 조그만 빵이면 거의 다 당과자빵에 속합니다. 조그만 빵. 그리고 이제 큰 빵은 거의 다 이제 식빵류에 속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보면 거기다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당과자빵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식빵 같으면은 4%, 당과자빵은 15%. 그러니까 이 설탕이 많으면은 설탕이 이스트를 갖다 죽여요. 정말해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스트의 세포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액포를 빨아먹습니다. 설탕이 빨아먹죠. 그러면 이제 이스트가 죽게 되죠. 그러면 이스트가 죽을수록 가스가 안 나오겠죠. 가스가 안 나오면 또 알코올도 안 나와요. 그럼 빵 반죽에 글루텐이 유연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과자 빵에서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거 많지 이스트도 더 많이 넣어줘야 된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얘기하시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트는 소금이나 설탕에 의해서는 죽어요. 그러니까 그 설탕이나 소금이 많다면은 그만치 이스트를 갖다 많이 넣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스트 사용 보면은 4에서 7%. 이거는 이제 앞에서 식빵에서 2에서 5%라면은,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고, 다만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왜냐면, 다만 이제, 저렇게는 나오죠. 식빵에서 2%였을 때, 당과자빵에서는 몇 프로냐? 무조건 많아야 되겠죠. 그 많은 거 중에서 한 2배 정도 많은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배합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100%예요. 우선 강력분 100에 물 47, 이스트 4, 계량제 1, 소금 2, 설탕 16, 쇼트닝 12, 분유 2, 계란 15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노란 부분이 이스트가 이제 식빵보다 2배 정도 들어가서 4 정도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설탕, 쇼트닝, 계란이 식빵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합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당과제빵이다, 이건 식빵이다,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제조 공정은 일반 유지 빼고 전체적으로 다 섞고 반죽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지를 갖다가 처음부터 집어넣게 되면은 밀가루가 물을 빨아먹고 단백질이 물을 빨아먹어서 글루텐을 만드는데, 이 유지가 물이 통과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막게 돼요. 방해를 하게 돼요. 그럼 반죽이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클린업 단계에다가 유지를 넣게 돼요. 그래서 이제 1차 발효를 합니다. 1차 발효는 일반 식빵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온도 27도, 습도 80%에서 시간은 크기에 따라서 또한 그 앞에 반죽의 그 상태에 따라서 또 반죽의 온도에 따라서 이 시간은 틀려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분할 둥글리기에 보통 이제 46g에서 50g 정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건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법적으로. 다만 제과점에 따라서 앞집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야지 원가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50g 밑에 정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분할하고 손으로 둥글리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발효합니다. 중간 발효도 뭐 10분에서 15분, 20분 요 사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형 모양을 만듭니다. 자, 크림빵은 일반적으로 끝에 부분을 크림을 싼 다음에 반 접어서 5개 정도 이렇게 모양을 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단팥빵은 안에다가 소로 안에 집어넣는 걸 이제 소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단팥을 싸는 거죠. 그러니까 앙금빵이 있고 단팥빵이 있고 팥빵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구별은 어떠냐면은, 팥을 삶았을 때에 팥이 껍질이 벗겨지고 안에 있는 부분만 밑에 가라앉은 걸 앙금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설탕을 졸여서 만든 것이 앙금빵이고, 일부분 팥은 살아있어요. 앙금도 있는데 팥도 약간 형태가 보여요.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단팥빵이라고 하고, 팥앙금빵. 그다음에 이제 팥빵이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팥만 집어넣은 거야. 예, 팥빙수 먹을 때 위에 올리는 알갱이가 살아있는 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팥은 빵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포장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앙금빵처럼 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팥빵은 거기다가 빵을 하나 햄버거 빵처럼 구운 다음에 식힌 다음에 가운데를 잘라서 이제 팥을 넣어서 파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앙금빵, 그다음에 팥앙금빵, 팥빵, 요건 이제 여러분이 이름을 보면 구별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커피 케이크,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죠. 빵인데 커피가 안 들어가고, 또 이름도 케이크라는 가자라는 뜻의 케이크가 들어가요.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좀 빵이 큰데 잘라가지고 커피 찍어 먹는 빵을 커피 케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인터넷에서 커피 케이크 치면요, 커피가 들어간 케이크 다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커피 케이크는 이거라는 거예요. 커피에 찍어 먹는 빵. 이걸 이제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저도 이 커피 케이크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빵은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건데 아마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 때문에 저도 여러분 때 가르치고 저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다만 이것이 크게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오지만은 간혹 가다가 다음 중에서 분류가 틀린 것을 해가지고 같은 과자 반죽 3개 중에 이 커피 케이크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건 다 케이크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커피 케이크는 뜻은 케이크라고 하지만은 원래는 빵이구나. 그리고 커피가 안 들어간다. 그리고 커피에 찍어 먹는 빵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됐을 줄 생각합니다. 다음에 반죽을 갖다가 이제 모양을 만들었죠. 앙금을 쌌죠. 그럼 초파에다 놔요. 이제 위에 달걀 물질을 칠합니다. 빛이 나게. 그러면 이제 노른자 1에 물 3을 갖다가 미지근한 물을 타가지고 위에 발라주면은
오븐에서 고가지고 나면 이 노른자에 있는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굳으면서 빛이 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발효, 이거는 일반 뭐 식빵하고 비슷합니다. 40도에서 습도 85%. 그다음에 이제 굽기는 한 200도에서 아랫불 150도, 위에불 200도 놓고 12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구우면 됩니다. 다음에는 잉글시 머핀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잉글시라고 하는 건 연골 타죠. 그러니까 머핀 그러면 조그만 제품을 얘기를 해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잉글시 머핀 그러면은 영국에서 나온 건데 이게 빵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넣은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콜릿 머핀, 뭐 오렌지 머핀 이렇게 조그만 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머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을 해요. 근데 잉글리시 머핀은 이스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잉글리시 머핀은 위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윗면이 납작하죠. 그래서 이런 팬에다가 집어넣고 위에 뚜껑을 덮어요. 그래서 반죽이 옆으로 퍼지게끔 그렇게 하려면 반죽을 많이 쳐야 돼요. 렉당 단위까지 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발효실의 온도와 습도도 아주 높고 수분도 많게끔 해서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밀빵입니다. 호밀빵은 추운 지방, 좀 해서 소련, 그다음에 북부 지방에 밀이 안 나와요. 밀이 안 자라요. 그래서 그쪽 지방에서는 밀 대신에 이 호밀을 먹습니다. 근데 이 호밀에는 이제 우리 밀가루보다 조금 더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밀보다는 글루텐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작기 때문에 이 호밀빵 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딱딱한 빵이 돼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호밀빵을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약간 영양적인 면,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약간 검죠. 호밀이 밀가루보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색깔이 약간 검으면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약간 건강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호밀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밀빵은 이제 밀가루에다가 호밀가루를 섞었어요. 그러면 이제 밀가루만 한 것보다는 호밀가루가 들어가니까 말대로 글루텐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작아요. 펜톤산은 많은데, 그래서 반죽을 치게 되면 힘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를 잘라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븐에서 구울 때 옆면이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조금 칼질을 해주면은 오븐에서 부풀면서 옆면이 터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반죽 자체가 글루텐이 작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옆면이 터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를 칼질을 해주면은 옆으로 밀려서 터질 것이 가운데 일부러 잘라놨잖아요. 그 부분으로 반죽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르지 않은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금 모양이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다음에 이제 배합표를 보시면은 강력분 70, 호밀가루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베이커 퍼센트에서는 밀가루가 무조건 10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분도 가루고 호밀가루도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항상 합해서 100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력분 70, 중력분 30, 30으로 100으로 맞춰야 돼요. 그 배합표를 쓸 때. 그리고 이제 물의 배합을 보시면은 60에서 6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합표는 원래는 저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반죽이 쳤을 때 그 반죽 상태를 보고 온도에 따라서 실내 온도 또 올해 수입된 밀가루 아니면 수입된 호밀가루에 따라서 물 먹는 게 틀려요. 매년. 근데 그걸 보면서 맞춰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조금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물 얼마 하고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60에서 64 이렇게 정해주는 거는 한쪽으로는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요 호밀빵이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붙으면 실기 때 이 제품이 나와요. 배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은 여름에는 물이 많으면 발효가 빨리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줄여주고 한 60 정도 넣고, 겨울에는 시험장의 온도가 우리나라 시험 볼 때 추워요. 그러면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넣어서 이스트가 좀 활동하기 좋게 해주라. 그러니까 충만해서 겨울에는 물을 많이 넣고 여름에는 좀 작게 넣어라. 요거는 이제 시험 보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제 저렇게 배합표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왜 저렇게 있는 건지
또 언제 물을 많이 넣고 언제 물을 조금 넣어야 되는지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오른쪽 황설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호밀빵은 색깔이 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밀가루 강력분 70에 호밀가루 30 넣으면요 별로 안 검해요. 근데 팔 때는 호밀빵이라고 해서 팔아야 돼요. 그럼 소비자가 볼 때는 말은 안 해도 호밀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알겠죠. 그럼 색깔이 검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얀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황설탕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쇼트닝 5%, 분유 2%, 당밀. 요 당밀은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검죠. 검은 액체인데 요것도 이제 색깔을 좀 꺾여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발효를 갖다가 촉진하는 그런 효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카라멜시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빵을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필요한 향료가 있죠. 피자 그러면 오레가노 향료 뭐 이런 식으로 정말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배합표 또 그 맛을 위해서 이제 카라멜시라고 조금은 씨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요거는 이제 향신료입니다. 빵을 갖다 먹을 때에 호밀가루의 냄새도 나지만은 또 그 황설탕 넣으면은 황설탕의 냄새도 나고, 당밀이 들어갈 때 당밀 냄새도 납니다. 그다음에 카라멜시가 있기 때문에 또 카라멜시의 냄새도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른 향료, 향신료를 좀 많이 내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제조 공정 보시면 믹싱을 합니다. 자, 유지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믹싱해 넣는다. 2번, 자, 저속으로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한 후 중속으로 소화를 완료한다. 다음에 세 번째, 클린업 단계에서 유지를 투입하여 발전 단계까지 반죽한다. 네 번째, 밀가루 식빵의 80%까지 반죽하고 반죽 온도는 25도로 한다. 자, 앞에 반죽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반죽의 온도를 25도로 해줘야 되고, 반죽은 식빵에 비해서 80%만 쳐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밀가루만 100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호밀가루가 3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7대 3이 되죠. 그러니까 반죽에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반죽에 힘이 없는 거를 빨리 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온도를 조금 낮게 해주고 반죽도 조금 힘있게 덜 친다는 얘기는, 이 글루텐을 형성시킨 다음에 식빵을 만들 때는 글루텐을 완전히 식힌 다음에 발효시키면 잘 안 부풀어요. 그래서 반죽을 더 치게 되죠. 그럼 이제 끊어집니다. 약간 끊어지면서 이제 잘 부풀게 돼요. 근데 이 호밀빵은 그렇게 끊어지게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죽이 다 엉겨놨으면은 이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가 보통 이제 발전 단계, 일단 식빵을 갖다가 100%로 본다면은 이 상태는 80% 단계, 이렇게 80% 정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발효는 일반적으로 그 27도, 그다음에 습도 80% 똑같이 시켜 합니다. 1차 발효는. 근데 문제는 발효를 많이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글루텐이 작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오래 시키면은 알코올이 나와가지고 그 있는 글루텐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어린 상태까지, 그러면 어린 반죽 발효를 정상적인 것보다 식빵보다 기준해 가지고 그 반죽 상태를 조금 더, 그러면 이제 반죽이 약간 돼요. 푸신푸신 안 하고 이런 상태까지 좀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성형은 앞에 거랑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닝은 그냥 모양을 앞에서 봤던 것처럼 타원형으로 만들고 가운데 잘라가지고 굽는 것이 있고, 요거는 이제 철판에다 굽는 거고, 또 어떤 거는 식빵 반죽처럼 동그랗게 밀대로 밀고, 그다음에 접고 말기 봉하기를 해가지고 한 덩어리 또는 세 덩어리 이런 식으로 또 식빵 팬에다 넣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2차 발효는 1차 때 이제 덜 했잖아요, 발효를. 그래서 2차 때는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븐에서 잘 안 부풀어요. 글루텐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발효를 충분히 좀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굽는 온도는 아랫볼 160도, 위에볼 180도로 굽는다는 거. 다음에 데니시 페스트리입니다. 데니시 페스트리는 이 데니시라고 하는 거는 덴마크라는 뜻이고요. 덴마크에서 이제 이런 버터가 많이 남아 들어왔어요. 아마 들어온 것보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덴마크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것이 이 결이 있는,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크루아상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만든 겁니다. 일반적으로 퍼프 페스트리는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고,
데니스 패트는 이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는 바삭거리고 이 데니스 패트는 약간 부드러운 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제 결을 가진 거는 보통 페이스트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배 앞에 보시면은 노란 친 부분 설명 보시면은 로린 유지 반죽에다가 유지를 넣고 덮어가지고 밀고 젓고 밀고 젓고를 몇 번 하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간 걸 로린 유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죽을 계산할 때는 전체 무게 반죽에 내가 반죽을 해야 될 전체 무게에 대해서 30%를 넣는다, 40%를 넣는다 이렇게 배 앞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들어가는 비율은 똑같겠죠. 그래서 강력분을 80대 20 썼는데 나는 90대 10을 써야 되겠다. 그래도 로린 반죽의 양 30%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반죽을 하는데 이때 반죽의 온도는 안에다가 기름을 넣고 싼 다음에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반죽의 온도는 18에서 22도 정도로 그러니까 낮게 한다는 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죽이 약간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냉장고 넣어야 돼요. 안에 유지가 녹지 않게끔. 그래서 그냥 1차 발효, 중간 발효 이런 게 아니라 데니스 패트는 냉장고에다가 휴지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밀어젓기를 하는데 물론 결에 따라서 계속 많이 민다고 해가지고 결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3번 젓기를 3번 한다든가 4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디귿이에요. 디귿 보시면은 같은 로린 유지 함량에는 적기의 수가 증가할수록 부피는 증가하다가 최고점을 지나면 서서히 감소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접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 로릴 유지 함량이 많은 것이 로린 유지 함량보다 적은 것보다 적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증가하다가 최고점을 지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그냥 현상이 빨리 나타난다.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노란칠한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형 모양을 만듭니다. 이건 얇게 펴가지고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야지 결이 나오니까 이때 이제 파지가 생기는데 이 파지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네모나게 해서 네모나게 여러 개를 딱 맞추면 좋죠. 근데 하다 보면 잘못 밀면은 옆에를 깨끗하게 직사각형으로 잘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는 반죽이 남죠. 이걸 버리게 돼요. 이건 다시 이 반죽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버리는 반죽이 없어야지 생산량이 많이 나오거나 한 개의 중량이 같게 나오거나 모자르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버리는 반죽을 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반죽은 냉동 반죽법으로 하기가 참 좋아요. 앞에서 여러분들 냉동 반죽법 배우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냉동 반죽법으로 해가지고 냉동 저장했다가 보관하고 대리점에 보내가지고 대리점에서 해동해가지고 고 가지고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이런 단계를 거치기가 가장 좋은 것이 이 페이스트리 반죽이에요. 다음에는 평가입니다. 평가 중에서 외부 평가가 있고 내부 평가가 맛있는데 일반적으로 평가 항목에는 터짐성을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외형의 균형, 그다음에 부피, 그다음에 굵기의 균일화, 껍질색, 껍질 형성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봅니다. 내부 평가에는 조직, 빵을 잘라봐 가지고 구멍하고 구멍 사이에 그 반죽이 있거든요. 그걸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얼마나 크냐 작으냐 부드러우냐. 그다음에 기공, 안에 구멍이 우리나라에서는 평가할 때 좀 작아야 됩니다. 너무 큰 것들이 많으면은 빨리 수분이 나가서 빨리 노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큰 건 안 좋아해요. 평가할 때. 그다음에 속결 색상,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식빵을 얘기합니다. 약간 크림색을 띤 하얀색이 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식감, 제일 중요한 거죠. 맛에 대한 평가니까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냄새로 맡아보고 이제 맛을 평가하는데 일단 냄새에서는 발효가 많이 돼가지고 술 냄새가 안 나야 되죠. 그다음에 맛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게 일단 참 맛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감을 가져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결함과 원인을 보면은 브레이크와 슈레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브레이크와 슈레드는 반죽이 이제 오븐에서 부풀면서 윗면은 익고 밑에 옆에도 익어요. 그런데 약한 부분이 이 팬 위에요. 부분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위가 터지는 부분을 브레이크라고 하고, 터질 때 이 안에 있는 반죽들이 쭉 늘어나요. 이 반죽이 쭉 늘어나는 이 부분, 늘어나면서 수분이 나가면서 굳게 돼요. 그 부분을 슈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1차 발효가 부족할 때, 그다음에 1차 발효가 너무 과다할 때,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는 가장 적당한 그런 공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너무 많이 했거나 덜 하면은 정상적인 제품보다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피가 작은 겁니다. 당과자빵에서 일반적으로 사진 중에 뭐 위에 것이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밑에 빵처럼 이렇게 부피가 작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일반적으로 반죽의 온도가 낮을 때, 발효가 안 될 때, 그다음에 오븐의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부풀지 못할 때 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반죽이 좀 작았다는 거는 분할량도 작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발효를 많이 2차 발효를 많이 안 시켜서 그래요. 2차 발효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은 밀가루로 식빵과 프랑스 빵을 만들 경우 식빵의 가수율이 63%였다면 프랑스 빵의 가수율은 얼마라는 것이 좋으냐. 자, 프랑스 빵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대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은 공식은 없어요. 다만 식빵이 63%라면은 바게트 빵은 얼마야 되느냐? 그냥 바게트 빵에 들어가는 물량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렇죠? 보시면은 작아야 돼요. 왜 61%인지는 몰라도 식빵보다 작은 물이 하나뿐이 없어요. 1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식빵 반죽보다 더 많이 물량이 들어가는 바게트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는 아주 옛날 제법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아직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식빵 반죽보다 물이 덜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자, 프랑스 빵 제조 시 반죽을 일반 빵에 비해서 적게 하는 이유는, 반죽을 덜 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죽을 많이 치게 되면은 글루텐이 엉겨졌다가 이제 자꾸만 끊어지면서 반죽이 통통해지지 않고 퍼지게 돼요. 근데 프랑스 빵은 둥그렇게 모양을 만드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반죽을 많이 치게 되면 이렇게 쭉 퍼지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식빵 반죽보다 조금 덜 치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죽도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수분량도 앞에 문제에서처럼 작아야 되고 이런 거죠. 다음 문제. 불란서 빵의 2차 발효 70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여기서 제가 초창기에 이해한 것처럼 앞에 시간에서 바게트 빵이냐 불란서 빵이냐 구별이 없는 거죠. 지금 와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불란서 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게트 빵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불란서 빵 그러면 불란서 빵에서 나오는 모든 빵인데 그 모든 빵들의 그 2차 발효 식도가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시험 문제에 프랑스 빵 그러면 불란서 빵, 프랑스 빵 다 마찬가지로 바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2차 발효 70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2차 발효 식도는 좀 식빵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75에서 80%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낮게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수분이 많으면 퍼지는 것도 있고 이제 우리 이제 칼질을 하잖아요. 그때 수분이 많으면은 밖에 한참 놔둬야 돼요. 수분을 말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칼날에 반죽이 묻어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라지지 않고 반죽이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칼날에 묻으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게트 빵이 2차 발효 때 습도도 좀 낮게 하는 이유도 칼질할 때 좀 잘하기 위해서 습도를 좀 낮게 준다. 다음 문제요. 자, 프랑스 빵에서 스팀을 사용한 이유로 부적당한 것은? 자, 요거는
얼마 안 됐죠. 제가 강의한 지가. 한번 여러분이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인가. 1번, 거칠고 불규칙하게 터지는 것을 방지한다. 자, 겉껍질에 강택을 내준다. 3번, 얇고 바삭거리는 껍질이 형성되도록 한다. 4번, 반죽의 흐름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여기서 보면은 1, 2, 3번은 맞는 거네요. 그렇죠? 4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반죽의 흐름성을 크게 하면 안 되죠. 바게트는. 모양이 원통형이 돼야 되는데 넓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팀을 사용할 때 그 이유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스팀을 사용하는 이유는 1, 2, 3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자, 호밀빵 제조 시 일반 식빵과 비교해야 맞지 않는 것은 1번, 일반 식빵보다 흡수율이 좋다. 2번, 반죽 농도는 호밀빵이 낮다. 3번, 호밀빵의 발효는 짧게 한다. 4번, 호밀빵의 배합 시간은 길다. 그래서 이제 호밀빵하고 일반 밀가루가 들어간 하얀 식빵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호밀빵의 배합 시간은 단백질의 글루텐 함량이 작기 때문에 믹싱 시간이 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가루 100을 기준해 가지고 다른 곡물이 들어갈수록, 다른 곡물가루가 들어갈수록 밀가루 100을 가지고 반죽을 10분을 쳤다면 다른 곡물이 들어갈수록 모든 반죽은 10분 밑으로 반죽을 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옥수수빵 배합 시 일반 빵과 비교하여 믹싱 타임은 얼마나 줘야 하는가. 그래서 믹싱 타임은 반죽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죽하는 시간. 그러니까 옥수수 빵을 만들 때, 그럼 옥수수 빵 그러면요, 일단은 밀가루 외에 옥수수가루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밀가루 100% 친 것보다 일단 앞에서 얘기한 호밀빵처럼 글루텐의 함량이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루텐의 함량이 작아질수록 반죽 시간을 짧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밀가루 식빵이 100%라면은 100% 반죽을 쳤다면 그걸 기준해서 덜 쳐야 된다. 약간 80% 정도 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호밀빵은 굽기 전 커팅, 칼질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번, 반죽 팽창을 줄이기 위해서. 2번, 불규칙한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3번, 맛을 좋게 하기 위하여. 4번, 커팅을 안 해도 제품의 상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바게트 빵하고 같은 거예요. 굽다 보면은 이 옆면이 다 약해요. 윗불 있고 밑불 있는데, 다만 이제 오븐 중에 컨벡션 오븐이라고 있어요. 그 컨벡션 오븐은 오븐 안에서 선풍기가 열을 돌려줘요. 그래가지고 옆면까지도 색깔이 납니다. 빵이 부풀면서.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과점에서 굽는 오븐을 데코오븐이라고 하는데, 그 오븐은 위에 열, 밑에 열만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가 이제 대류에서 돌아다닌다고 해도 이 위에하고 밑에 열하고 보다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빵이 부풀면서 위에 색깔 나죠, 밑에 색깔 나죠, 빵은 계속 부풀죠. 색깔이 안 난 부분은 옆면이죠. 그런 옆면이 위에 팽창하는 부분에서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게트 빵이나 호밀빵은 칼질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파이, 크로와상, 데니시 페스트리 등의 제품은 유지가 층상 구조를 이루는 제품들로 유지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데니시 페스트리에서 설명을 이제 잠깐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이 얼른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이 반죽을 넓게 밀어서 넓적한 노린 유지라고 하는 그 유지를 갖다가 네모나게 만들어서 놓고 반죽을 싸요. 싸가지고 밀어요. 밀고 세 겹을 접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3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이 많이 생기겠죠.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뭐 이등병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말면은 이제 크루아상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반죽 위에다가 올리는 이 네모난 노린 유지는 반죽을 할 때마다 이 상태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굳거나 너무 단단해지면 반죽을 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밀었을 때 그대로 있는 성질을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링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이 유지의 특성은 우리가 이 가소성, 반죽을
밀 때 유지를 밀었어요. 그럼 유지가 밀었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자, 미국식 데니시 패트리 제조 시 반중 무게에 대한 충전용 유지, 정말 롤린 유지의 사용 범위로 가장適当한 것은. 자, 여기서는 이제 롤린 유지가 있고 충전용 유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에 집어넣는 걸 충전이라고 하고 위에 올리는 걸 토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전용 유지나 롤린 유지나 같은 얘기예요. 자, 요 사용 범위로 적당한 것은 그러니까 미국식하고 일반적으로 유럽식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 유럽식은 유지를 좀 많이 집어넣어요. 40에서 5% 정도 되고 전체 무게. 그다음에 미국식은 한 20에서 40% 정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데가 어디예요? 데니시 패트리 덴마크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그 낙농이 좀 발달이 돼 가지고 이 버터가 많았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이민자들이 가면서 길렀던 게 뭐냐면 돼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슈팅을 사용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터가 없는 거죠. 미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유지가 좀 버터가 풍부한 유럽에서는 사용량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음 문제. 피자 제조 시 많이 사용하는 향신료는 요거는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답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피자에 많이 사용하는 향료는 오레가노.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이 톡 쏘는 맛이 나는 건데 요거는 시험 문제 좀 간단하면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스트리 성형 자동 밀대에 대한 성형은 맞는 것은 1번 기계를 사용하므로 밀폐기의 반죽과 유지와의 건도는 가급적 다른 것이 좋다. 2번 기계의 반죽이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덧가루를 많이 사용한다. 3번 기계를 사용하여 반죽과 유지는 따로따로 밀어서 편뒤, 감싸서 밀폐기를 한다. 4번 냉동 휴지 후 밀폐면 유지가 굳어 갈라지므로 냉장 휴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냉동 휴지에 밀폐면 유지가 굳어 갈라지는 것이 지므로 냉동보다는 냉장 휴지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냉동을 하게 되면 가장자리가 굳게 돼요. 예. 자, 오늘은 제품별 특징 및 제빵법에서 설명을 드렸고 또한 제품 평가도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6차에는 식품생 관련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